과잉 진료는 당뇨병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진단의 역치를 낮추려는 움직임은 고혈압을 비롯해 여러 가지 흔한 질병에서 반복되어 나타났다. 1997년 이전에는 많은 의사들이 가벼운 고혈압은 치료하지 않았다. 고혈압에 관한 국가합동위원회에서 이들을 치료해야 한다고 권고하긴 했지만 이상적인 의사들은 거기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권고문에는 표적장기, 눈, 신장, 심장 등의 손상이 없고 다른 주요 위험 요소도 없다면 의사들은 고혈압의 약물 치료를 보류할 수 있다는 문구가 나온다. 그렇지만 1997년 위원회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서 경미한 고혈압 환자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든 없든 전부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약물 치료가 필요한 고혈압의 정의를 새롭게 하도록 만들었다. 이제는 이완기 혈압 수치가 90이 넘으면 치료가 필요하다. 수축기 혈압은 140, 160이 아니라 이 넘으면 그렇다.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가져온 파급 효과는 엄청났다. 무려 1,300만 명의 미국인이 고혈압 치료가 필요한 환자 기준에 추가로 들어맞게 된 것이다. 동일한 패턴이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도 나타났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로 비정상 콜레스테롤에 대한 정의가 너무 자주 바뀌어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정의가 바뀌는 방향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콜레스테롤을 정의하기 위한 역치는 계속 낮아지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해리슨 내과 교과서. 이 되게 유명하죠, 제일. 의대생들에게 바이블과 같은 책이다. 이게 맞죠. 예. 현재 17세까지 나와 있지만 내가 말했던 8세범 해리슨에서는 총 콜레스테롤이 300을 넘지 않으면 치료를 보류하고 있다. 콜레스테롤 측정법은 금세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일컫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로우 덴서티 리포프로테인이죠. 예. 밀도가 낮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일컫는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 하이 덴서티 리포프로틴 등 측정 가능한 콜레스테롤 종류가 많아졌다. 세분화된 콜레스테롤이 등장하면서 LDL 대 HDL, LDL 총 콜레스테롤 등으로 각종 비율도 계산되었다. 게다가 다시 흡연 고혈압, 이전의 심장발작, 병력 등과 같은 다른 위험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권고사항이 세밀하게 조정되었다. 이미 심장발작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훨씬 적극적인 치료를 하라는 등의 일부 권고사항은 상당히 적절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복잡한 권고사항 시리즈가 탄생했다. 이러한 복잡한 기준들에도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내가 근무하는 제한군인병원을 비롯한 주요 의료기관들에서는 흔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을 넘어갈 때를 비정상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1998년에 주요한 무작위 시험 하나가 상황을 변하겠다. 공군 텍사스 관장동맥 죽상경화증 예방연구에서 당시는 정상 수치로 간주된 평균 콜레스테롤 228을 184로 낮췄더니 최초의 급성 주요 관상동맥 현상이라고 일컫는 결과들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치료받지 않는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의 환자를 5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그 가운데 5%가 위에서 말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보였다. 반면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였지만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 중에는 3%에만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익 확률이 2%다. 5년 동안 치료받은 100명 환자당 2명꼴로 도움을 받았으며 98명은 도움을 받지 못했던 셈이다. 그러나 갑자기 비정상 콜레스테롤 역치가 240보다 높은 수치에서 200보다 높은 수치로 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무려 4,200만 명이라는 새로운 고지혈증 환자를 만들어냈다. 4,200만 명, 정말 엄청난 숫자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자로 바꿨을까?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림 2.2는 미국 성인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패턴을 보여준다. 자, 미국 성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새로운 의뢰에서 환자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200이라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거의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위치한다. 즉 미국 성인 인구의 평균치 정도이다. 컷오프를 평균치로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환자로 진단을 받는 숫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또 하나 다른 사실을 알아차릴지도 모르겠다. 콜레스테롤 200에서 240 사이에는 240에 280 사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240에서 280 사이는 280에서 320 사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아주 조금 이상을 보이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한 이상을 보이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비해 혼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장이 나온 보는 상태의 적응이다. 컷오프의 작은 변화에 따라서 환자가 바뀌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아진 사람들은
많이 높아진 사람들보다 치료로 얻는 이익이 적다. 비정상으로 간주되는 컷오프를 낮추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환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환자치고는 정말 별것 아닌 상태의 환자까지 나타나게 된다. 이제 골다공증 이야기를 해보자. 의과대학 시절에 나와 동급생들은 골다공증 조기 진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환자 허리가 저절로 부러져서 척추 압박구조죠. 컴프레션 프랙처죠. 눌려가지고 이게 깡통처럼 뼈가 이렇게 척추뼈가 찌그러진 거죠. 아픈 증상이 생겼을 때만 임상적으로 붙이는 진단이 골다공증이다. 일반인들 흔히 뼈가 얇아졌다고 말한다. 실제 이 단어의 뜻, 뼈, 오스테오의 구멍이 말하자 포로시스라는 뜻이죠. 네. 골다공증이 사람마다 진행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골다공증이다. 그동안 이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믿을만한 수단이 없었기에 의사들조차 그저 임상 증상에만 의존해왔다. 그러다가 뼈의 미네랄 밀도를 검사하는 방법에 등신하겠다. 이것이 특정 부위의 뼈, 대개 척추, 골반, 팔목뼈에 엑스레이를 투시하는 방법이다. 엑스레이로 뼈가 부러졌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골밀도, 즉 뼈가 얼마나 촘촘한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검사법의 결과는 T스코어라는 것을 이용해 골밀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T스코어는 환자의 골밀도를 정상 수치와 비교해 계산한다. 여기서 정상이라는 의미는 20에서 29세 사이 백인 여성의 평균 골밀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나이와 인종에 관계없이 20에서 29세 백인 여성과 골밀도가 똑같다면 당신의 T스코어는 0이다. 골밀도가 평균보다 훨씬 높다면 T스코어는 3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반대로 평균보다 많이 떨어졌다면 T스코어는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갈 수 있다. 마이너스 숫자는 의뢰 곤란한 상황을 뜻하기 마련인데 불행히도 대다수의 여성에서 마이너스 T스코어가 나타난다. 그 이유는 골다공증 검사를 받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비교 대상 여성들에 비해 훨씬 나이가 많기 때문이다. 뼈는 나이가 들면서 얇아지기 때문에 나이든 여성은 젊은 여성보다 더 얇아진 상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의 T스코어는 대체로 0 미만이다.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미만일 때를 골다공증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최초로 정의했다. 그건 임의로 정한 숫자였다. 하지만 T스코어가 2.5 미만, 예를 들어서 0에서 더 많이 떨어진 2.8 여성들이 2.5 이상인 여성들보다 골절 위험이 더 높다고 말한 것은 정확한 이야기다. 물론 어떤 컷오프를 정하든 이런 비교는 할 수 있다. 즉 T스코어가 0 미만인 여성은 0 이상인 여성보다 위험도가 높다. 마이너스 1 미만인 여성은 마이너스 1 이상인 여성보다 위험도가 높다는 식이다. 국가골다공증 재단에서는 2003년 T스코어 2.0 미만 여성들은 골다공증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다공증 정의를 확대하려는 이 주장은 대부분의 완절 골절이 골밀도 검사당 마이너스 2.5보다 높은 T스코어를 보였던 여성들에게 발생했다는 사실에 근거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이너스 2.5와 2.0 사이에 0.5밖에 안 되는 쥐꼬리만 한 차이가 뭐 그리 큰 문제냐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콜레스테롤 경우를 떠올리면 약간 이상한 T스코어를 보이는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T스코어를 보이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약 6,700만의 미국 여성이 골다공증 환자가 되었다는 말에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4가지 상태에서 일어났던 4가지 진단 기준의 변경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요약해서 보여준다. 표를 보면 컷오프 변경으로 인해 특정 상태의 꼬리표가 보십시오. 꼬리표가 붙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급격하게 늘어나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은 이제 치유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환자들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판단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컷오프 변경으로 치료제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했고 누군가는 막대한 돈을 벌었다. 그렇다면 컷오프를 설정하는 전문가들이 과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당뇨병 컷오프 설정위원회 의장은 아벤티스, BMS, 엘라이 릴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왜 이게 이름 기냐면 합병을 계속 하니까 얘네들이 등치를 계속 키우는 거죠. 공룡처럼. 노바티스, 머크 그리고 화이자 유급 자문위원회다. 이들 제약사들은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 최근 발간된 고혈압 가이드라인의 저자 11명 가운데 9명에게는 고혈압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의 유급 자문위원, 유급 강연자, 연구비 수혜자 등과 같이 돈과 관련된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 리베이트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꼭 돈이나 이런 거 받는 게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으로서 이렇게 따로 챙기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콜레스테롤 컷오프를 낮추는데 관여한 9명의 전문가 중 8명은 콜레스테롤 약을 만드는 회사의 유급 자문위원회다. 그리고 골다공증 진단을 위한 최초 컷오프는 WHO가 국제 골다공증 재단과 공동으로 설정했는데 이 재단의 자문위원회 31개
미 의료기기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공평하게 이야기하면 이 전문가들 중 상당 많은 수가 신념에 찬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진단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지만 진단과 관련된 엄청난 이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인 그들의 조기 진단과 치료 이익을 과대평가하고 과잉 진단의 위험을 간과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 이러한 결정들로 이익을 얻는 사업들 때문에 순수한 의도로 결정하려는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